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가지고 오늘 좋은 심포지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북 심포지엄에서는 현대 문명에 대한 가장 탁월한 설명서로 평가받고 있는 세 권의 책을 읽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스탠퍼드대 역사학과 교수인 이언 모리스의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가 이제 첫 번째 저희들 주제이고,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진화생물학과 생물지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니얼 퍼거슨의 시빌라이제이션이 마지막 검토의 책이 되겠습니다.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는 오늘날 서양의 패권은 필연적인지 또는 우연적인지, 과연 동양의 시대는 올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이 서양의 종말을 암시하는 듯한 현재 산업혁명 이후 지난 200여 년간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역사가인 이언 모리스는 거시적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고안한 사회 발전 지수에 따라 재구성한 동양과 서양의 문명사는 역사의 패턴과 문명의 법칙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면서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권력의 탄생은 물리적 지리에 기인하며 22세기는 동양의 시대가 될 것으로 진단합니다. 오늘 신중섭 교수님께서 이에 대한 좋은 발표를 해 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양이 왜 지배하는가, 포나우, 이 책 우리 번역서에는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만, 저기 색깔을 달리해서 아마 포나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서양이 지금 지배하는가? 지배의 대상은 없어요. 물론 동양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why라고 물었기 때문에 why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요구하는 물음입니다. 설명. 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설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이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햄펠이 제시한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과학적 설명 모델이라고 해서 초기 일반 법칙하고 초기 조건만 제시되면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 현상을 설명하면 그 현상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설명에서는 설명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예측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칭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대상이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책은 오히려 과거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스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핵심 가정을 사회 발전 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죠. 이 개념은 우리 책에 보게 되면은 뭐 여기저기에 그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회 발전 지수라고 하는 게 뭐냐? 211페이지에도 나오고 제가 여기 인용한 부분들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사회 발전 지수에 대한 주요한 설명이 이 책의 3장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스 이렇게 정의해요. 일을 처리하는 사회적 능력, 자신들의 목표에 맞게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지적 환경 형성하는 사회의 능력이라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추상적이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핵심 가정으로 사회 발전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까요? 이 척도로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획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아주 넓은 의미의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화, 뭐 도시화, 조직화 이런 개념하고, 기술, 정보 기술 능력, 이것도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것도 전쟁 수행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쟁 수행 능력이 뒤떨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배를 당하게 되니까 아마 저 개념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유엔에서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나라를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간 개발주에서 측정되는 건 기대 수명이에요. 기대 수명하고 교육하고 소득이에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인간 개발의 정도를 달성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유엔에서는 기대 수명, 교육, 소득 이 세 가지 척도로 재는 겁니다. 그럼 물론 이거가 어떤 도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것이 높다고 해서 도덕적으로도 우월하다든지 더 행복하다든지 더 좋은 삶을 살았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이 모리스는 이 개념을 가치 중립적 개념으로 설정을 합니다. 다만 역사를 설명할 때 유용한 것이지 이것이 높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가정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에요. 우리는 이 구분이 대단히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은 이 모리스는 적어도 인류 역사를 16,000년 동안을 분석을 합니다. 2000년하고 BC 14,000년.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온난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모리스가 사용하는 서양이나 동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이제 그 개념이 나옵니다. 서양과 동양의 구분. 그래서 모리스는 서양과 동양을 구분하는데 서양은 유라시아 중심부, 저기에서 보게 되면은 저기 이렇게 뒷검치진 부분이에요. 이락하고 이락 이의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라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두 부분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핵심부가 있고 동쪽으로 치우친 핵심부가 있는데 이것이 갈라져 가지고 동서양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BC 몇 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설명을 보게 되면은 서양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 중심부 최서단 지역에서 유래한 사회를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서양은 오랜 서남아시아에 있는 최초의 핵심부에서 팽창해서 지중해 분지와 유럽을 포괄하게 되었고 몇 세기 동안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보면 서양이 확대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은 기원전 7,500년 전에 뭐 유라시아 이제 오른쪽 핵심부에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그냥 서양 동양으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에 해당이 되겠죠.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데 인도는 지금 크게 보면 이게 빠져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명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서양과 동양, 서양 동양 문화 발현돼서 넘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에 보면 페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동서양이 갈라져 나갔다는 거예요. 뭐 고고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표는 재미있는 건데 이게 우리 책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과거 14,000년에서 지금 이 3,000년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문명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 시작된 횟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잘 보이질 않는데 뭐 농사를 언제 지었다. 우리 책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모리스의 설명은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 식량종 개발의 식물의 출현, 동물의 출현, 원시 문자의 등장, 대규모 마을 형성 이런 것이 서양하고 동양하고 비교해 볼 때 되게 서양이 2000년 정도 앞선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이거는 뭐 상당히 증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발점서부터 서양이 어느 정도 앞섰다는 한 2000년 정도 앞서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축소됐다가 동양이 앞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모리스는 이거는 뭐 이제 인류가 퍼져나가는 지리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네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명에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쭉 이렇게 뻗쳐나와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 다음 표시를 보시면은 이 문명이 되게 발전했던 그 초기 지역이 지리적으로 이도상으로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자연 환경이 인류가 살기에 적합했다라고 해서 지리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서양이 왜 발전되었나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할 때 이제 우리는 주로 뭐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 모리슨은 핵심 가정으로 지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구의 온도입니다. 온도하고 연관되어서 인류 문명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었는가. 온도가 몇 도 이상 되면은 문명이 잘 전개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의 중요성 재밌는 거는 이것도 뭐 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정설로 굳은 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문명사에 중요한 건데 그러면 중국이 왜 아메리카를 발견 못하고 유럽이 했느냐라고 하는 간단한 이유입니다. 지리예요, 지리. 중국에서 아메리카로 가는 거리하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거리가 2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추어 봐가지고 거리가 짧아서 오히려 유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것은 고대 문명은 지중해 중심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 대서양 중심이 됐다 또 태평양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주도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그 중심이 되는 바다의 역할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지리가 대단히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모리슨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요. 그 다음에 이 발전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 재미나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문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발전의 역설을 극복해야 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발전 저해 요인이 봉착한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후진국의 장점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느 선진 문명이 쭉 발전하면은 그 문명이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면은 그 주변부에 있는 문명들이 그 문명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발전의 속도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부는 또 문명의 어떤 위기에 봉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게 돼서 그걸 이제 이 모리슨은 발전 저해 요인으로 묵시록의 기술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들로 기후변화 뭐 이상하게 날씨가 변화되면 그쪽 문명을 쇠퇴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긴 안목으로 보면 아마 적절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가 변한다. 그 다음에 기압. 이건 뭐 기후변화하고 결정적으로 영향이 있죠. 먹을 것이 귀해진다. 그 다음에 이주. 기후가 변하고 먹을 것이 귀해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옮아 다니는 거예요. 다른 데로 살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이동하잖아요. 그리고 질병.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총균수에서 아마 이 개념이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족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가지고 있는 병력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원주민이 죽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는 국가 실패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 국가가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전혀 뭐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국가 실패라고 하는 개념은 소위 말하면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실패하고 국가 실패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가 자기의 관할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뭐 혁명이 일어나든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든지 해서 대개가 왕조가 교체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진성의 이점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변방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지중해가 중심이었을 때 대서양은 변방이었는데 지중해 경제 대서양 경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중해 경제가 이제 또 중심이 됐다가 서유럽의 지리적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러다가 또 미국 쪽이 이렇게 태평양으로 와서 이도 바뀌어버리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이 사회 발전 지수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자세하게 이 책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별로 납득이 잘 안 되는데 3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지수를 이 모리슨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4가지 얘기 말씀드렸죠. 그 4가지에다 각각 250점씩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총점이 1000점이 되죠. 총점이 1000점이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지금 200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뭐 도쿄 가장 큰 세계적 도시라고 여기 나오는데 그러면 도쿄에다 250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쿄 인구하고 250을 나눠 가지고
인구 비례해서 그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시에다 다 점수를 부여를 해요. 이렇게 되가 보면은 10몇만 명이 출연하기 이전에는 이 도시화에서 사회 발전지수가 0이 나오는 시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 발전 지수를 총계를 쭉 낸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내는 방식은 다양하게 어렵겠죠. 그러나 서양하고 동양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는데 그럼 또 어느 지역을 낼 거냐? 뭐 동양도 여러 나라니까 그걸 다 합칠 거냐? 이게 아니고 서양이든 동양이든 가장 핵심부의 지수만을 따지는 거예요. 핵심부에. 그건 가장 이제 점수가 높은 지역만을 취해가지고 이 도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BC 14,000년에서 AD 2000년, 16,000년 동안에 이것을 표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뭐 이 땅에 붙어 있는 거죠. 제로 정도죠. 그러다가 2000년 뭐 이렇게 보면은 족이 조금 볼락볼락한 데가 40 몇 점입니다. 점수로. 그러다가 2000년도에 몇 점이 되는 거죠? 1000점이 되죠. 이거 조금 넘겨볼까요? 2000년을 1000점으로 기본으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서양 동양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서양이 2000년 정도 앞서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높아요. 동양보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요. 가다가 이제 확대해버리면 이게 이제 BC 1000년에 오게 되면은 그 발전 지수가 20, 지금 동양은 뭐 7, 8 정도가 되고 서양은 23, 4, 3 정도 됩니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쭉 가요. BC 200년, 100년까지. 이건 1000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로 이게 오게 되면요. AD 300년이 되면은 동양이 한 30 몇 점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서양은 40점 조금 안 되는 지점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550년 정도가 되면 이게 뒤바뀌게 됩니다. 서양 동양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발전지수가 서양은 떨어지고 동양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쭉 1400년, 1500년, 1600년, 1700년까지 올라가 1700년 후반에 오게 되면은 이 차이가 이렇게 가다가 동양이 서양을 앞서게 됩니다. 서양이 동양을 앞서게 돼요. 그래서 동양이 한 1200년 정도 서양이 앞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도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 얘기하는 거죠. 중국이 앞섰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90% 정도가 서양이 동양을 앞선 겁니다. 1200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되겠죠. 계산이 14,000년을 해보면요. 그래서 요거 왜 앞서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서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글라스고우에서 이제 뭡니까 엔진입니까? 그게 이제 발전이 되잖아요. 전기기관이 발전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죠. 그래서 아마 과학의 발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양이 앞선다. 이건 아까 지금 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런 표가 나오고 자꾸 뒤로 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1700년부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쭉 앞서다가 저쪽으로 가면 동양이 지금 앞서죠. 2113년입니다. 이 시점이. 그리고 앞으로 한 100년 가까이 90년 정도 남았어. 100년 남아서 90년 남았어. 이게 앞선다는 거예요. 동양이. 그리고 동양이 아마 우린 다 죽고 난 뒤입니다. 이 정도 됩니다. 올해 사실 100년 뒤에 사실 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 간단한 주장은 이거예요. 동양이 앞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섞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동양이 앞선다라고 이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은 뭐 우리 이제 흔히 최근에 이제 중국의 국민 총생산이 미국에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러다가 2003, 40년 되면 앞지를 거라고 얘기를 하죠. 총 GDP가. 2030년까지 갑니까? 지금 추측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2위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이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지성사에서 논쟁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간염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2011년도가 나온 책인데 이런 책도 나왔어요. 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데 When China Rules the World. 이미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가정해서 어떻게 될 거냐 해가지고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and the Breath of a New Global Order 해가지고 새로운 질서가 출현할 거다 해서 중국에 대한 서양 특히 미국의 경계가 대단하다. 지금 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아시아를 견제한다고 지금 군사력도 상당 부분이 이 북한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지금 아시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서해안 쪽으로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뭐 다른 국제적인 분쟁 때문에 잘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 아시아권하고 미국의 대결 상황으로 갈 거냐 공존으로 갈 거냐 뭐 이런 이제 뜨거운 논쟁이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니까 적어봤습니다. 문명론을 통해 사회 발전 정도를 계량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수치로 나타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뭐 몇 가지 지수를 만들어 수치로 해가지고 지배가 되고 더 발전되고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문명 발전의 지리적 요인을 강조해서 인간의 주체적 역할 우리 주로 역사에 보면 영웅을 많이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인간이 빠져 있어요. 뭐 부모는 인간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다른 어떤 요소에 비해서 인간적인 요소가 상당히 왜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사의 법칙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역사 인식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비판적 역사 철학에서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명의 단위를 서양과 동양으로 단순하게 구분함으로써 문명의 다양성을 무시한 게 아닌가. 뭐 소유미 같은 경우는 문명을 여러 개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심플라이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명 발전에서 이념, 이데올로기, 특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념인데 이거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거는 중국하고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은 공산당 일당 독재를 통한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자본주의를 도입했는데 과연 그것이 민주화라고 하는 그 역풍 내지는 순풍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념의 문제 이런 게가 있고 이거는 후쿠야마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계 후쿠야마 역사 철학에서는 이념을 대단히 중요시했잖아요.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 문명인데 여기에서 그런 고려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발전 지수와 인간 사이의 삶의 질의 문제. 이건 아까 이제 뭐 이 사람은 조심스럽게 상관관계가 없이 가치 개념은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담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과학사에서는 끊임없이 질문했던 거죠. 왜 동양이 아니고 서양에서 과학이 시작됐는가? 이거 아직도 뭐 충분한 대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일부 대답은 제시합니다만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과학 발전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과학 발전의 속도, 특히 우리 뭐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뭐 10년 전에 핸드폰 나올 거라고 예상도 못 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고 인공지능하고 연관돼 가지고 소위 말하면 뇌의 기능 자체를 지금 바꾸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기술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이건 뭐 예측 불가능하고 또 특히 과학 문명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나노 기술, 뭐 의료 기술, 뭐 이런 컴퓨터 기술이 창조해낼 인류의 미래는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9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2103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면은 인간사에서는 어떤 게 나가면은 그 예측이 자기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예측을 안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면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를 누린 게 아닌가. 자기 성취적 예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은 이거 안 좋은데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분발을 해서 그 예측을 부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아니면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어떤 함축을 이안 모리스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대한 책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안 모리스는 1960년생인데 저는 1961년생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아시아 사람들이 나이에 민감한데 저도 그 점에 유념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나이에 물론 이분이 훨씬 많은 공부를 했겠지만 이런 책을 써냈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열등감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용감하다. 그런 그 자신의 가설을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는 자신감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그게 서양인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의 핵심 화두는 도대체 특히 지난 200년간 역사상 계속 그래오진 않았지만 지난 200년간 서양이 왜 동양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은 인간이 영리한 침팬지라는 걸 입증해 주는 거고 사회학은 무엇이 사회 발전을 초래하고 또 그 사회 발전은 또 역으로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는가 그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을 뿐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지리밖에 없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실제로 앞에 두 개는 동양과 서양을 동시에 설명하는 역사를 설명하는 기제인데 비해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기제는 지리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지리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소위 사회 발전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과 후진성의 이점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15,000년부터 2100년에 이르기까지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구체적인 것은 처음에 서남아시아 측면 구릉지대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농경의 시작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폴리스 같은 도시나 국가의 부상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다종다양한 제국의 부상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영국 중심의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과 서양의 위치를 다시 역전시키는 그 이전에도 모리스가 보기에는 서양이 오랜 시간 동양을 앞서왔다는 전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천년의 역사 동안 특히 송나라 정도의 정점을 찍으면서 동양이 지배하고 있던 것을 다시 뒤집는 계기는 산업혁명이다. 최근의 기점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가? 지금 상황은 시 교수님 말씀처럼 소위 차이메이카의 시대 차이나와 아메리카가 동시에 부상되는 시대고 역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가장 길게 봐도 2100년대에 가면 역전될 것이고 빠르게 오면 2040, 50년대가 되면 앞으로 한 3, 40년 후면 역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강하게 얘기해 놓고는 그 자신의 주장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그런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게 됐습니다. 이 사람도 제 또래에 불과하구나. 사실 50대 중반쯤 되는 제 또래는 뭔가 강하게 주장을 해놓고는 자신감이 없어서 뒤로 성큼성큼 물러서는 그런 두려움을 간직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럼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는 소위 장기 고착 이론, 카를 마르크스 이론으로 상징된 장기 고착 이론이나 또는 캘리포니아 학파의 단기 우연 이론, 우연히 그랬을 뿐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코끼리 장님만지식 우화를 동원합니다. 붓다의 우화를 동원하면서 어느 한 측면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넘어서는 방식 중에 하나로 소위 모리스 이론.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탐욕스럽고 게으르고 겁에 질려 있는 각 개인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면서 좀 더 쉽고 편하고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어느 순간에 뭔가 뭉쳐져 가지고 변증법적으로 통합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 나름대로 자신이 세운 입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유의지라든지 아니면 문화적 변수가 일정 부분은 작동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미래를 2100년도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특히 중국의 부상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는 1990년대 초였는데 그 후에 여러 번 중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한 2000년쯤 해서 갔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역전한다는 느낌을 보이면서 어떤 한국 교수가 중국이 우리보다 못한 그런 시점이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에서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점에서건 잘못하면 우리가 잠시 중국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우월감을 버려야 될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그 중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중국의 영향권 속에서, 한자 문화권 속에서 오랫동안 나름대로 독자적이면서도 동시에 의존적인 소위 조공문역 체제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가 미국과의 만남 속에서 급속히 서구화되고 이제 다시 중국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이 중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화두로 다가오는데 이언 모리스 책은 중국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는데도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정 부분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안 모리스가 원래 고대 문명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토대에서 현대 문제를 다룬 아주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책을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For Now라고 하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지금은 서양이 지배한다. 그러나 이런 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안 모리스의 그동안의 그 이 관심은 문명의 모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걸 전제해서 보자면 서양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의 토대 위에서 일정한 약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먼저 시작된 문명의 모태의 저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근데 1차 역전이 오죠. 1100년에서 1700년까지. 그리고 2차 역전이 1700년대 이후에 생기는 거죠. 서양이 이제 다시 잡으니까. 그 다음에 3차 역전의 흐름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보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안 모리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향후에 누가 지배 패권을 쥘 것인가라는 차원보다는 이제 양쪽 다 해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지구적 지평이 생겼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로 어떻게 만날 건가. 이게 이제 이 책의 매우 중요한 결론적 관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는 그 이안 모리스가 이제 문명 처음을 이제 측면 구릉지대라고 하고 아까 그좀 한편 측면 구릉지대. 비옥한 초석달지대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과연 서양인가? 중동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그게 과연 서양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라는 구분이 일어나기 이전에 동양 서양 개념을 가지고 동양 서양 개념을 이미 서양이 지배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지 않는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이 과연 서양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이안 모리스는 베이징 원인하고 네안데르탈 원인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과연 그게 동양과 서양의 구분에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역사적으로 봐서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일어나는 건 중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기점이 진짜 일어나는 거죠. 500년, 600년부터 1800년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동양이 우월에 있었던 1200년 사이가 오히려 동양과 서양이 구분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이렇게 본다면 과연 이안 모리스 태제 서양이 오랫동안 앞서 있었고 동양이 에피소드로 좀 앞서 있었다가 뭐 이런다 라는 동서양 구분 자체가 너무 인위적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발전 지수라는 게 네 가지인데 네 가지면서 이안 모리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책 안에서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하지 않다고 훨씬 더 좋은 인간이고 우월했다. 그리고 일본을 보더라도 중세 일본인들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발전 지수가 인류 문명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가지고 인류 문명사를 개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인류 문명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인문학인데 인문학적인 문제들이죠. 소크라테스나 이런 그런 이안 모리스가 사회발전 지수로 측량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리고 인류 문명의 티를 갖고 있는 건 오히려 인문학적인 성찰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과연 이안 모리스 태제가
아까 토론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 우월주의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혐의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발점부터가 저는 잘못됐고, 그 다음에 과연 이걸 가지고 이 문명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인가, 오히려 인문학적 성찰 이런 방식의 발전 방향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제고해야 되는 게 인류 문명에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그게 또 인문학의 역할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초점을 맞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에 과연 소위 동양이라고 부르는 뭐 중국 중심의 어떤 동아시아 문명권이 서양의 문명권을 갖다가 대체해서 세계의 어떤 주도적인 것이 될 거냐 아니냐, 이것이고,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어떤 일정한 뭐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500년 이전에 저기 500년 이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 서양 지배적인 역사에 대한 것이 옳던지 그르던지 이 사람이 하려는 얘기하고 그렇게 크게 관여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 사회과학 쪽에서 사회 발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향하는 어떤 그 결과로서의 그 발전된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삶의 질이라든가 뭐 이게 이제 높다 낮다 이걸 가지고 사회 발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사회 발전을 그러한 삶의 질이나 행복이나 이게 이렇게 증진되기 위한 수단적인 거라고 그럴까? 예, 그거를 이제 사회 발전이라고 그랬네요. 그게 좀 독특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사회적인 능력, 자신들의 목표에 맞게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지리 환경을 형성해내는 사회 능력. 뭐 거부난스라고 그럴까? 예, 그 자체를 사회 발전이라고 좀 그러고 있는 게 이게 너무나 좀 달라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한 5년 전인가 7년 전에 그 타임지에 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싱가포르 외교관이 쓴 책인데 It is true Asians cannot think. 아시아인들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말은 절대 아니고요. 왜 아시아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서양인들이 왜 동양을 지배했나라는 그 책에 대한 설명이 리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어떤 지역적이나 서양이다 동양이다라는 그 지리적인 위치가 아닌 그 서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동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세계를 지배.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술 같은 거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기술은 굉장히 발전됐는데, 중국이나 나라도 계속했는데 우리 동양인들이 모방하는 것은 전부 다 서양의 정치 문화가 전부 다 모방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옷조차도 다 서양의 패러다임대로 쫓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쓴 이야기 뭐냐면은 가장 많은 차이가 있지만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발전됐지만 동양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사고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근본 의도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지배적인 문명의 어떤 원리, 근본 원리 그런 걸 해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지역학적이나 뭐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과연 서양으로 규정짓는 게 옳을 것이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종교적인 측면이나 뭐 BC가 AD의 그 기로를 지나가는 기로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나타나는 것과 그게 콘스탄티노플의 뭐 밀라노 측량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서 어떤 그거의 근원지라고 칼 야스퍼 학자가 또 이 기축시대에 있지 않는가, 메소포타미아의 그 철학자들이 기축시대 그 BC 800년도부터 200년도까지 그 근원지를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 종교적인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과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서양 지역이라고 규정지어도 큰 무리가 없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